일어나 일리온. 예, 66회입니다. 왜 6자가 두 개죠? 불길하게. 아이고 그러네.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신중호 팀장이랑 최강 이코노미스랑 셋이서 했었는데 최강 이코노미스는 일본 여행 갔고 예. 그리고 오늘 그래서 염차장님 이제 매주 들어오시는 걸로 네. 예, 해가지고 이 시간에 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요? 좀 표정이 늦게 약간 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세 윤조입니다. 네, 투자전략팀장 신종호입니다. 퀀트 염동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륜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주말에도 이게 댓글들 많이 올라서 제가 좀 많이 달아드렸는데 안진아 연구원이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뭐 시크릿의 전효성 닮았다고. 제가 전성 얼마나 좋아하는데 지금. 그런 거 하지 마라 문제돼. 네네.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댓글에 그런 것도 많이 적어주셨는데 예전보다 확실히 그러니까 시장 급락할 때 개인 투자분들이 좀 학습 효과가 생겨서 그런지 좀 다들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안 하시는 느낌이었고. 그러면 안 되는데 불안. 아무튼 그리고 그 신종호 팀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거 좀 공감한다고. 한국은 미국처럼 적립식 투자가 통하지 않는다. 좀 씁쓸하지만 참 완전 공감한다라는 좀 내용으로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슬픈 얘기네. 그걸 공감하면 안 되는데. 이제 뭐 드러난 현상이다 보니까. 네. 네. 오늘 우리가 매주 나오는 어떤 분이 아까 네. 저기 염 차장인 저한테 월보면 제가 매달 네. 또 사내적으로 회의하는 자료가 있어요. 네. 뭐 다음 이번 주가 그 월간 회의 주인데 그거는 저희가 오픈해서 하는 자료는 아니고 뭐 대단한 자료는 아니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내적으로 여러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의 비율을 제시하는 자료인데 여러 회사의 어떤 뭘 정하고 이럴 때 쓰는 자료여서 그거는 그런 걸 좀 중시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방송 중에 나왔었나 보네 말이. 네. 하여튼 그 얘기였던 것 같고요. 오늘 사실 주말에 여러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하여튼 아침 모닝 미팅 때도 요새 분위기가 무겁죠.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펀드멘탈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가 무색할 정도로 센티가 많이 악화되어 있는 장 지금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전략팀에 물어봤던 게 그래도 하단을 2050을 제시하셨길래 바로 2050 바로 근처인데 네. 이럴 때 사람들 심정적으로 2000만 깨지면 해야지 이런 사람들도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2000을 깨지는 건 밸류에이션 문제라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슈팅 아닐까 이런 시각을 담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자료 작성하셨던 우리 분 중에서 두 분이 나오셔서 얘기 좀 듣고 그다음에 얘기 네. 나누도록 하죠. 시작하시죠. 네, 아까 뭐 염승환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시장에 대해서 저조차도 이제 적립식으로 넣으면은 수익이 안 난다라는 거를 꼭 그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 적립식으로 수익이 안 나더라도 한국에서 수익이 되려면 이렇게 급락했을 때만이 기회였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반복돼 왔는데 주가가 빠지다 보면은 한국 팽배론이 금융위기 이후에는 단골 메뉴로 나오고요. 저희들도 스트레스 받다 보면 한국 팽배론 그럴 때마다 꼭 항상 수급 이슈 나오고 팽배 한국 패배론 패배론. 발음이 죄송합니다. 그래. 팽배론에서 팽배. 신조어가 있는 줄 알고 내가 팽배론. 아무튼 뭐냐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한국 정치 이제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안 되고 안 되고 안 될 논리도 막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다 보니까 환율도 1200원 가까이 왔고 주가도 어느새 또 다시 2000이라는 자리까지 와버렸잖아요. 2000 6, 700 넘어서 3000 보려는 움직임이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냥 박스권이었다. 금융위기 때 1000 깨지고 올라온 거는 그냥 자연 반사적으로 그 올라온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성장이 없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러면 기회가 없는 거냐라고 봤을 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0% 급락이 나오면 그래도 시장이 그 정도에서는 좀 소위 말해서 수익 기회는 발생해주는 시장이었다. 물론 또 이게 과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으로의 얘기를 할 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안 좋은 이슈들이 나온 상황에서도 한국 시장이 그래도 소위 수익을 먹으려면 이렇게 급락일 때만 좀 기회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런 급락이 있었을 때의 구간을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여러 증권사에서도 많이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나마 희망적인 시그널이라고 할까요? 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국면에 있을 때 좀 가능성이 있었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20% 급락한 구간을 또 묘하게 대비해 보면 무역 갈등이다 뭐다 했지만 사실은 글로벌 경기가 천정, 즉 꼭지 찍고 내려온 사이클이었어요. 2011년에서 12년, 2015년에서 16년, 2017년에서 18년 이렇게 경기가 소위 말해서 천정을 보이고 내려오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내부 모멘텀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속절없이 빠졌고 이게 20%라는 급락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11년, 15년 그리고 지금의 사이클 그때마다의 어떤 반등의 시점이나 뭐 폭은 다를 수 있지만 결국 20% 하락한 이후에 다시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구간이 진행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그러면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기가 3번의 경기 하강이 있었는데 그럼 저점은 누가 만들어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때마다 달랐어요. 뭐 브렉시트 이슈도 있었고 중국이 죽는다는 이슈도 있었고 그리스 망한다는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결국 돌아보면 공통의 요인은 중앙은행들의 스탠스가 조금은 누그러졌을 때 아니면 뭐 QE라든지 LTRO 같은 통화정책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나왔을 때였는데 지금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보시면 작년에 금리 4번이나 올렸던 연준이 올해 초에 시장이 무엇 때문에 시작이 됐느냐를 보면 파월이 페이션트라는 단어 하나로 끌어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5월 초에 저물가만으로는 금리 인하하기에는 좀 뭐하지 않아 하면서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더불어서 이제 무역 갈등 이슈가 좀 격화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MSCI 수급까지 맞물리면서 푹푹푹 빠진 거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는데 조금은 시장을 달래주는 내용이 나와주면은 아주 오케이인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예상컨대 이제 무역 갈등과 관련된 거를 좀 모니터링 하겠다 정도만 나와도 시장에는 그래도 좀 뭐 바닥을 만들어가는 이슈지 않겠냐 정도고요. 중국도 최근에 무역 갈등 이슈 때문에 좀 위안화가 천천히 다룹시다. 네. 한꺼번에 하지 말고 네. 그러면 4페이지 작감이 굉장히 네. 관심이 가는 그림이에요. 사실은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주식 바닥 잡을 때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와주면 여기 주식 매력이 좀 생겼다 보는 구간인데 네. 최근에 배당 수익이 올라오는 게 좋게만은 난 안 보이거든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좀 위기 상황 될 때 특징이 배당 수익이 엄청 좋아졌잖아요. 주가가 빠졌으니까. 주가가 빠져서 배당 수익.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염 차장은 이제 저 염동찬 연구원이가 그래도 많이 오래 봤으니까 이게 배당 수익률이 너무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배당 수익률이 좋아지면 막 바닥이다 이러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빠져서 배당 수익만 올라와 줄 때의 특징은 뭔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질 때 좀 뭐 우리가 공포 영화 볼 때 약간 맞습니다. 뒷것을 써드는 느낌이거든 나 이거 보면. 근데 이 배당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 배당금을 주가로 나눠준 거잖아요. PER이라든지 PBR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근데 그치.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기 때문에 정말 뭐 이게 가치주 관점에서 싸다 측면 정말 싼 플러스 거. 여기에다가 그래도 적어도 현금 흐름이라도 만들어둬도 정말 쌉니다라는 정도의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이게 딱 몇 레벨 정도 되면은 여기서 반등한다. 이거는 사실 없어요. 뭐 PR이랑 PBR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과거 데이터로 보면 어느 정도가 바닥이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항상 좀 그거는 바뀌잖아요. 배당 수익률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레벨까지 되면 쌉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 금리에서 배당 수익률로만 보수적으로 봐도 한 2% 이상이라면은 주식시장이 정말 싼 거고 아무리 못해도 현금 흐름은 어느 정도 만들어줍니다라는 시그널로서의 사실 가치가 여기서 오늘 있다는 신용 거죠. 시장의 중요한 아이디어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 그 K50이랑 코스피 놓고 보면 이게 괜찮다는 얘기를 했을 네. 때 난 눈에 확 들어왔거든. 메가캡들이. 그 메가캡 그 얘기 좀 요새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지다 보니까 성장이 없으면 항상 나오는 논리가 중소형주 매매 얘기들을 많이 나오고 그것도 뭐 맞죠. 그렇지. 근데 이제 변동성을 감안하고 내지는 우리가 이제 시장이라는 게 바닥을 만들어 봤을 때 그 바닥에서의 주도 뭐 업종 내지는 주도주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거는 바닥을 만들고 나서 뭔가 슬로프가 좀 기울기가 완만해졌을 때 그때 주도주가 나오는 거고 지금처럼 턴어라운드 내지는 바닥을 그려가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스피 50이 뭐냐면
그러니까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뭐 약간 나이브하게 얘기하면 1등부터 50등까지 시가총액 갖고 있는 메가캡들 기업이 생각보다 이럴 때는 먼저 비즈니스 모델의 안정성하고 배당 수익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좀 큰 기관의 어떤 수급이 좀 몰리면서 이 뭐랄까요 바닥을 좀 만들어주고 짧으면 3개월 길면은 뭐 한 1년 반에서 2년 동안 소위 말하는 주도와 상승을 이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테마 뭐 중소형주 보고 뭐 MSCI 이슈도 있고 막 머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빠졌다. 리스크가 이게 뭐 금융위기처럼 가는 건 아니다. 20%까지 급락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코스피 50만 들고 가더라도 메가캡을 들고 가더라도 조금은 시장을 그래도 약간은 쫓아가는. 제 생각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결국 유지은 연구도 발표했지만 코스피 50 내에서 메가캡 중에서 자동차가 환도 이렇고 배달 여러 가지로 겹쳐서 이게 바로 리트머스 같은 게 자동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뭐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자동차가 좀 세긴 한데 자동차가 버텨주고 좀 이런 게 자동차하고 오히려, 뭐 반도체 반도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금위기로 가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네. 것들이 의외로 버텨주는 장이면서 사실 체감은 좀 안 좋고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고루한 아이디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다이나믹성이 떨어져요. 그거는 맞아요. 왜? 점점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 아니면 자동차만 특히 반도체 위주이긴 한데 나머지 어떤 수출 품목이 쫙 올라가면서 그 다이나믹성이 있어야 시장도 여러 가지 시총의 어떤 분류에 의해서 쫙 올라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천수답처럼 반도체가 올라가면 시장 올라가고 이런 부분 거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레벨에서 거기다가 다행스럽게도 지난 3년 4년 동안 소위 말해서 자동차 업계는 좀 많이 힘들었었던 구간을 지나오고 조그만 빚을 바라는 상황에서 환까지 좀 도와준다면은 반도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좀 자동차까지 더해진다? 그리고 또 이럴 때 금융주도 같이 오른데 사실은 그 정도가 그러니까 증권주 같은 거죠. 그러면 뭐 심심치 않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까지 진입한 건 맞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밸류에이션으로는 계속 하단이 안 잡아지니까 이런 말씀드렸던 메가캡들이 생각보다 잘 안 빠져줄 때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순간이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그 구간이지 않겠냐고. 사실 이제 아까 염두찬 우리 퀀트 입장에서는 뭐 배당 수익률이 뭐 상대 비교가 안 된다 얘기를 하지만 제 기억에 배당 수익률이 2% 넘어갔을 때 주식사 가지고 결국 길게 봐선 물리는 수준이 아니지 않나? 길게 보면 좋은 기회 아니야? 그렇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 2% 넘는 것 자체가 시그널인 건 아니고 여기서 그치. 이렇게 더 떨어지면은 배당 수익률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치. 거잖아요. 길게 보면은 문제인 거고, 이제 사람들은 배당 수익률 더 높을 때 사고 싶은 마음이 또 있는 거고. 그건 위기 상황이고. 그렇죠. 위기 아니니까 사실 저는 지금부터는 배당 수익률 정말 높은 수준인 건 맞습니다. 인덱스가 2%가 넘는 거는 거기다가 2018년 배당금 기준으로 2%가 넘는 거는 이거는 정말 굉장한 거거든요. 그 뭐 여러 가지 기업들 보시면 통신주도 지금 배당 수익률 엄청 높아져 있고 삼성전자, 현대차 뭐 여러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수준까지 와 있어요. 근데 뭐 이런 걸 다 해도 우리 딱 가감하게 넘어가서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다가도 뭐 또 뭐 유럽에 뭐 이런 거 좋아요. 뭐 다 14페이지 넘어갑시다. 14페이지. 아, 환율이요? 네. 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주시장을 이러는데 네. 아유, 이거 환을 보고 있으면 야, 이거 뭔 일 났나? 어쩔 수 없이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런 거죠. 요새 환이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고유에 뭐 문제가 있나? 한국의 경제가 정말 이렇게 원화가 약세로 더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 이제 뭐 우리 달러 배우 만약에 문제 없다 얘기하기에 그래서 오늘 정말 차트 보면은 많이 온 것 같은데 기술적 차트로는 그렇죠. 이 부분과 어쩌면 유럽이 정말 생각보다 잘 못 도나? 글로벌화. 근데 또 사실 달러는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예, 맞습니다. 달러가 강한 게 아니라 위안화가 약하고 우리나라 약하고 원화가 호주 달러 약하고 네. 파운드가 더 약하고. 파운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염찬 이게 지금 포인트 아니야? 네. 이게 진정이 안 되면 환이 진정이 안 되면 나머지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배당 수준 이런 거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상황이 지금 그게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진정이 되려면 결국에는 아주 단순하게는 뭐 무역 갈등 이슈가 다시 이제 약간씩 해결되는 구조로 가주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역 갈등 이슈라는 거는 상수화 시켰는데
그 근저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으로 유럽이나 중국이 그래도 잘 버텨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확인하거나 이 둘 중 하나거든요. 근데 그 확인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제 중국의 지표도 사실 지난주에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고, 물론 이 전 시간에 아마 중국의 지표라는 게 그러니까 개선의 어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기 그런 때문에.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이제 중국 지표가 안 좋은 것도 사실이잖아. 제가. 아니, 그때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일말의 개선의 기대감이 노동절 수요나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랑, 또 지난 주말에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7위안을 반드시 사수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한 걸 보면은,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원화의 베이스가 위안화에 많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중국이 좀 안정을 찾는 모습이 급선무죠. 그 방금 전에 사실 최진현 연구원과 유가 얘기하다가 16페이지 갖고 얘기를 좀 나눴었어요. 저는 되게 포인트가 되는 게 이번 주보에서 이 내용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나는 이게 트럼프가 이거 서로 끌 때 질질 시간 끄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거든 지금. 트럼프는 그렇죠. 그런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것만 내용 보면은 어떻게 간에 어제 뭐 전화통화 내용 막 기다리는 내용 뭐 중간에 뜬금없이 하나의 중국 얘기가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네. 뭔가 미국에서 이걸 자극한 거거든 지금. 그러겠죠. 하나의 중국을 자극하면 과거 작년에도 그렇고 이거 딱 얘기 나오면 미국은 뭔가 협상 원할 때 내놓는 카드거든 이게. 그 얘기하고 나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일단 협상을 지속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 공산당이잖아요. 공산당은 제일 힘들어하는 거 아니면 제일 아킬레스건이 사실 분리주의고, 그게 홍콩이라든지 신장 위구르 대만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제를 부양시킨다는 논리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근데 지금 경제를 자꾸 때렸는데 지준율 내리고 부양책 쓰고 먹히다 보니까 조 바이든이 내년에 가면 당선되면 괜찮은데, 거기다가 뭐 트럼프가 재선된 이후에는 약발이 빠지니까 그때 가서 하자라는 게 중국의 스탠스였는데, 이거 같아. 신정 씨 말대로 중국 애들이 공무원 생각하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든 내가 버틸만한 체력이 있다고 자체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또 안 늘려주니까. 그러니까 판단을 내린 거예요. 버티고 있을 것 같으니까 트럼프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대만을 열심히 건든 버티는구나. 그래? 너희를 못 버티게 하마 하고 대만 카드 또 내민 대만 거 아니냐는 카드는 거지. 굉장히 예민한 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발발을 하겠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거북할 수밖에 없어요. 염차님, 이게 이런 얘기하는 거 내가 제일 싫어요. 음모론. 네네, 근데 압니다. 밸류에이션 싸. 여기서 우리 모여가지고 밸류에이션 싸고 추가 납폭은 제한적 이거 보면 날아가는. 근데 도대체 뭔가 실마리가 있냐면 뉴스플로우를 뒤지기 시작했어 저희가. 근데 이 뉴스플로우 중에 가장 의미 있던 뉴스플로우 이거 같거든. 결국 외교부에서 하나의 중국을 준수해달라 미국한테 촉구했다는 거는 미국이 뭘 말했으니까 이게 촉구한 거 아니겠냐는 거지. 하나의 중국이 중국한테는 절대절명의 명제라고 해야 돼. 그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카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뭐 좋게 얘기하면 속도를 빨리 하겠다라는 걸 수도 있으니까. 좋게 보면 뭐 알 수는 없죠 저희가 뭐 이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 뉴스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만약 오늘부터 장이 좀 반등이 나온다면 이 뉴스 때문이 아닐까 저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해결의 실마리의 어떤 단초를 처음 자극제가 자극제를 줄 수 나왔거든. 있다라고 보는 거니까요. 다른 거로는 왜 밸류에이션 싸니까. 그렇게 했는데 밸류에이션 싸면은 탄력이 이제 밸류에이션 싸구나, 대형주 못 담았던 거 담자 막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밸류에이션 얘기 좀 하죠. 18페이지에 네. 펀트 입장에. 밸류에이션을 싼데 1분기 실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근데 1분기 이렇게 된 게 이제 이것도 해석이 늘어나는 거예요. 생각보다 코스트들이 기업들이 많이 늘어난 건가? 뭐 이런 얘기들. 탑라인 자체도 이렇게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생각보다 좀 많이 하향 조정되기도 했고요. 밑에 있는 바텀라인도 안 좋아졌으니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늘어나는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실적의 그 탑라인 그로스, 매출액 그로스도 좀 둔화된 게 문제가 됐었죠. 역시 가장 큰 거는 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쪽이 이렇게 컸는데, 반도체 빼고는 그러면 문제가 없었느냐라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니야. 아니었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안 시크릿칼 좋고. 쪽도 많이 안 나 좋았어요. 시크릿칼 쪽 보고 근데 의외로 놀랐어. 금융 쪽은 괜찮았어요. 금융은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요. 예상보다는 잘 한국의 나왔어요. 금융은 항상 실적이 잘 나오는데. 그러니까 참 그러면은 실적 잘 나온 금융 업종이 지금 괜찮을 겁니다라고 말하면은 이게
그쪽을 사야 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그쪽도 이렇게 좀 탑라인이 제한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손이 안 나간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1분기 실적이 하향 조정되고 시작을 했는데 그 하향 조정된 실적조차 만족시키지 못했다, 비트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는 거의 뭐 사상 유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시즌이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끝났으니까 뭐 추가적으로는 하향 조정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둔화될 여지는 있겠지만 아직은 정말 반도체 기업들 정말 이렇게 2분기 바닥을 돌고 뭐 이런 것들 진짜 확인되느냐 좀 시간은 필요할 것 그냥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신용호 팀장 보기엔 이번 실적시 왜 이랬던 것 같아. 나도 이게 궁금하더라고. 왜 나 이 유례가 없었거든. 내가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는 국내 요인이 좀 있는 거 아니야, 사실? 정책 미스 같은 게 반영된 거 아니야? 뭐 방송 들어서 솔직히 이 정도는 없었잖아, 우리가 지금. 2017년 하반기부터 2018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너무 많이 많이 낸 것도 있어요. 냈다 보니까 네. 추정치를 이제 낮추는 거는 잘 보수적이었고 올리는 거에 적극적이었다 보니까 추정치가 어느 정도 코스트가 거품도 올라간 것도 있었던 있고. 거겠죠. 코스트가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고 작년에 뭐 아까 선행지수 이렇게 내려간 게 사실 그 선행지수 내려가는 게 글로벌 디맨드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트는 올라갔는데 선행지수 내려오면서 탑라인은 좀 줄어드는 거. 마진이 스키지된 상황에서 이제 그 마진 스키지되는 거를 감안하지 않은 그 컨센서스 기대감이 너무 높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오면은 이렇게 기대감을 크게 하이하면은 2분기, 3분기에 대한 거는 또 기대치는 많이 낮아지는 수밖에 없는 근데 상황이고. 이제 이런 고민이더라고. 저번에 이제 양현모 연구원 자료 갖고 이제 법인에서도 막 이제 뭐 지금 그 말처럼 시크릿이 안 좋은데 그 자료 보다 보면 딴 거다 데이터를 보게 됐어요. 보면은 스프레드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그쪽 기업들은 작살이야. 너무 안 좋더라고요. 진짜. 너무 안 좋아. 예. 그러니까 유가가 이 정도 올라왔는데 저 정도까지 디맨드가 약한 거냐에 대한 고민이 생기더라고 나는 지금. 왜냐면 맞습니다. 과거 이게 지금 그쪽이 많이 깨졌을 거예요 숫자들이. 내가 봤을 땐 더 깨질 것 같아 그쪽 숫자들이. 그래서 철저히 전 세계가 갭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금리를 조금이라도 올리려는 이슈가 있으면 디맨드가 급격하게 사라져 버려요. 그건 같아. 그래서 절대적으로 금리 수준을 낮춘다는 얘기가 나와야 꿈틀꿈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금융위기 이후에 OECD 경기성지수가 3번의 다운턴일 때, 그러니까 뭐든지 이 무역 갈등 이슈나 브렉시트나 재정위기 이런 게 글로벌 경기 체력이 좋으면 먹고 들어가요. 그냥 뭐 관세 해봐야 뭐 저 성장률이 2%.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중국이랑 미국 다 합치면 0.5%밖에 안 되는데 GDP에. 근데 이걸 계속 우려하는 거는 이만화되는 수요도 없어지는 거야 하면서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받쳐주려면 금리 인하라든지 재정 지출로 GDP 대비 1% 이상 해줄 거고, 금리 내리면서 전방위적으로 코스트를 다운시켜 준다는 얘기가 나오면 관세 이상의 뭐 디맨드도 나오겠네라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갭이 너무 많고 2000년대의 공급 과잉 사이클에 지금 떠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타이트닝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면서 경기가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경기가 다운턴해서 바닥까지 오는 상황이었고, 이제 다시 좀 군부를 짚혀서 경기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서로 싸우니까 재정 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 연준은 서로 싸우니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해서 계속 양치기 선언처럼 2000 밑액이 되면 2100 밑액이 되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서 주식을 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벌써 1, 2주 넘어오다 보니까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의 구간에서 이런 논리로 갔을 때, 지금이 아니면 코스피의 기준으로 봤을 때 먹을 구간이 별로 없다. 이런 거지. 이제 과거가 이제 하다가도 이제 ROE를 레벨을 보고 있으면 두렵다는 거지. ROE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를 내가 본 적이 없거든.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EPS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렇지, 것도 EPS 가 뭐 떨어지니까 이렇게 ROE 심한 내려온 건데. 맞습니다. EPS 떨어지면 ROE가 떨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 데이터인데 19페이지 데이터는 뭔 얘기하는 거야? 나 아침에 얘기하는데 솔직히 정확히 이해를 못했어 나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스톡 투 스톡 커럴레이션이라고 써놓은 게 종목별로 소위 말해서 종목이 펀더멘탈이게 되면 종목들이 좀 다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냥 우르르 그러니까 어떠한 수급이 쭉 밀리면서 허딩되는 거. 그렇죠. 허딩 군집신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빅스랑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호재는 좀 천천히 반영하고 악재는 좀 한 번에 반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많은 종목들의 주식들이 비슷하게 움직일 때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다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 그렇기 때문에 상관계수들이 좀 올라가는 구간은 좀 이렇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빅스가 올라가거나 변동성이 커질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지금 주식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피크 근처까지 와 있는 상황이면은 거의 뭐 시장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피크 근처에 이미 와 있는 상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좀 서로가 종목끼리 서로가 다른 내용들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 지수는 오히려 건강한 체질을 갖고 올라가요. 근데 이게 훅 쏠린다라는 거는 너나 할 거 없이 오 하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다 같이 떨어질 심리적인 걸로도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화도 약세로 가고 실적도 괜찮고 하는 예를 들어서 자꾸 이게 아침에 발표했던 게 자동차니까 현대차 같은 것들이 같이 허딩으로 같이 운전 확 같이 빠졌다면 이런 것부터 먼저 벗어나면 이 지표가 내려오겠네. 그렇죠. 그 말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펀드메탈에 쏠림 없이 다 같이 지금 그냥 움직였다면 예. 이제 사람들이 종목 하나하나를 보는 시점이 오면은 온 거지, 그렇죠. 그렇지. 그렇게 지금은 그냥 우우함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네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수준에서 이제 조금씩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는 종목 아니네 하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방향이. 조금씩 그건 재밌는 아이디어 같은데 사실 20페이지 보고 있으면 이것도 상당히 기분 나쁜 얘기예요, 사실. 근데 이건 너무 긴 그림이긴 하지만, 데이터지만은. 네. 외국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으로 FDI 유입이 감소하는 부분들이 좀 추세적인 것 같지 않아?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비중이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좋게 봤을 때는 중국 쪽으로가 아니라 베트남이나 다른 아세안, 다른 이머징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나쁘게 보면 이제 이머징 쪽으로의 성장의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안 간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FDI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이 환이라든지 그 나라의 성장률하고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환이 안정을 찾는다. 그리고 이 FDI를 그려보면요, 달러화 차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치. 뒤집어 놓은 거. 그래서 달러화가 안정을 찾는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FDI 유입이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쁜 상황이죠. 달러화도 워낙 강했고 중국으로의 자금은 이제 계속 빠져나가는데 다른 데로 갈까 말까라는 고민이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아주 장기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서플라이 체인이 다양화되고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머징 다른 쪽으로 이제 캐펙스 사이클이 된다고 보면 이 FDI 플로우도 조금씩은 바닥을 그려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퍼센테이지라서. 장기 트렌드지만 네. 마지막 크레딧 이행은 뭐예요? 난 잘 몰라. 이거는 상관한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저희 이제 뭐 사례를 조사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최초로 KB국민은행이 원화 베이스의 커버드 본드를 발행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KB국민은행의 크레딧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21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국민은행채가 1.93%에 발행이 됐는데 1.9%, 그러니까 주금공 MBS는 1.8%라는 건 이게 국가에서 발행하니까 신용도가 높잖아요. 진짜 거기도 수준이 금리가 좋네. 네, 그만큼 1.9%면 우리나라 은행이 크레딧이 좋은 건전성이 거지. 좋다라는 거고, 이게 크레딧이 엄청 좋은 그래서 거지. 다른 은행들도 서서히 이런 쪽으로 발행을 하려는 움직임도 많아질 것 같고, 그러면 조달 비용이 다운되는 거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물론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5천억이라서 그런 이슈도 지난주에 있었다. 그냥 뭐 약간 뭐 은행 금융권은 리스크가 하도 오히려- 우리나라의 불화들 하다 시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뭐 주요 인물들 얘기해서 좀 의미한 장 말도 있네. 트럼프 사태 워낙 도배하네. 그렇죠. 무역 갈등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온 거였고요. 지난주에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연준 의원들의 얘기들이 뭐 한 하나 둘 셋 넷 한 8명 중에 한 7명 한 7명 중에 한 4-5명은 기존 유지이긴 한데 조금씩 그러니까 조금씩 시장 달리기가 나오는 게, 이제 보스턴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얘기도 좀 넌지시 꺼냈고,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도 이제 약간 무역 관련된 문제가 불확실성을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인지하고 있다는 자체를 좀 시장에 내비치면서 연준이 그냥 무턱대고 타이트닝이라든지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 물가 수준도 보지만 무역 갈등 이슈도 함께
이 생각의 바운드에 넣었다 정도가 지난주에 나왔던 사람들의 얘기였습니다. 저는 오히려 미국 발언보다는 뭐 건상이라던가 중국의 어떤 소위 대변인들 발언 보면 계속해서 평등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 경제 이슈를 떠나서 자기네 주권을 침해했다는 어떤 그런 메이킹을 계속 중국 당국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자존심 문제처럼 돼버려가지고 이게. 근데 뭐 국가 대 국가 할 때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협상이라는 게 아까 뜬금없이 대만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런 분들의 공식적인 협상에서 얘기하는 거에 그 자극적인 거 말고 조금씩 변해가는 거를 체크하려고 넣는 거고요. 그 변해가는 것 중에 저도 좀 깜짝 놀랐던 게 대만까지 이제 급하게 꺼냈구나. 그 정도가 이번 주에 핫한 뭐 코멘트나 이슈지 않겠냐. 연준 이사들 발언들 보면 계속해서 뭐 필릭스 호선 이러면 안 맞는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돈풀 어떤 예고편들을 여러 가지 합리화하는 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 오늘 뭐 이번 주도 다양한 데이터와 뭐 어떻게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주말에 고민 많이 해서 넣어놓은 건데 이걸 얼마나 저희와 공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장 말하고 싶은 이런 거 아니까 요즘 계속 강조드리는 게 펀드멘탈한 밸류에이션을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레벨에 온 건 분명해요. 특히 배당 수익률을 보면 우리가 PER, PBR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거죠. 그렇죠. 주가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이게 그런 게 있는데 배당 수익률이라는 건 어떤 바로 캐시플로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밸류를 볼 수 있는데 이거 이미 이것만 봐도 엄청 매력적인 수준에 와 있거든 지금. 과거 한 1.7, 1.8만 와도 매력적이었는데 그렇죠. 이 지금 거의 뭐 얼마야? 배당은 늘었는데 이제 주가는 반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매력적인데 아까 말했죠 환시장이나 여러 가지 매크로 환경이나 이런 거 보면 불안했는데 아까 신종호 팀장도 말씀하셨지만 주말에 약간 근데 지금 센트가 너무 안 좋아서 맞아요. 환시장이 안정 안 되면 사람들이 여전히 불안해할 것 같아. 근데 저는 그냥 환시장이 먼저 안정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각자 한 마디씩 하시죠. 그러면 저기 염차장.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신종훈 팀장님도 한번 저희 그 개인 투자분들 대상으로 한번 강의도 한번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딱 공감은 하죠. 그러니까 싸다, 뭐 배당 수익이나 이런 것도 다 매력 있고, 뭐 충분히 이렇게 급 나갈 때 사면 기회인 것 같긴 한데, 제가 걱정되는 건 그런 말씀 계속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 미국 주식을 사야 되나.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그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뭔가 좀 역성도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만약에 또 이런 것들이 좋아졌을 때 뭐 미국이 또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좋아졌을 때 또 한국만 소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걱정들은 아직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계속 이렇게 좀 천수답장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거를 좀 가장 많이도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투자자분들은 진짜.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논리이긴 한데 우리가 2016년, 17년 이전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가 결국 그래도 글로벌리 수요가 나오는 곳에 우리나라의 기업이 있을 때 수혜를 받았다라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그러니까 1, 2년 안에는 그게 훼손되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뭐 미국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니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한국이 배제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러면 그거를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건 이미 반영해 왔고 그러면 뭐 올라갔을 때 배제될 것이냐라고 보면 그렇게 꼭 배제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뭐 저는 안 좋은 거는 맞는데 그거를 다 고려하더라도 밑으로는 뭐 이렇게 막 제가 막 되게 무섭게 막 이렇게 다 붕괴론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면은 이성적인 수준에서 정말 최악을 가정해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2000 밑은 좀 싼 거 같고 2000 밑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서 좀 수급 이슈라든지 뭐 실적 안 좋았던 거라든지 뭐 대외 이슈라든지 이런 게 타이밍이 다 안 좋게 겹쳐서 한국이 더 안 좋은 것 같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환시장에서 돌기 시작하면은 이거에 대한 심리는 좀 돌기 시작할 것 같고 5월 말이 되면은 이 수급 이슈도 좀 해결될 것 같고 이런 거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 남아있는 한 일주일 반 이 정도는 더 이상 좀 아래 방향보다는 좀 그 뒤를 생각하고 좀 매수해서 모아야 되는 구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 추가하자면 그 제레미 헌트라고 영국 외무장관이 오늘날 아침에 저런 거 봤어요. 근데 이제 양측 미국과 이란이 의도하지 않은 긴장이 조성돼서 우연히 무력 충돌이 발생할 위험성에 대해 우려한다.
뭐 이런 이벤트가 한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러면 정말 사람들이 대포스의 주식사라고 한번 더 주식을 지를 수 있는 시그널일 것 같고 이거는 혹시 이란과 미국 간에 한번 서로 한번 미사일 한번 쏘면 이게 아이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말을 뭐냐면 사람들은 뭐냐면 지금 뭔가 이게 확 한번 이래주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오히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러고서 버티고 옆으로 가던가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5월 말을 지나가 버리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혹시나 그 전에라도 뭐 미국과 이란이 한번 약간 묘한 얘기가 이벤트가 나서 서로 한번 포성이 나오면 왜냐면 이란이 그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이게 참 복잡한 문제거든 이게 지금.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 오히려 주식을 항상 대포소리 주식사라는 말을 내가 좋아하는데 뭐 그런 시간을 한번 나올 수도 있는 그 사람들 혹시 그걸 기다리고 있나 할 정도로 사람들 액션들이 없거든 지금. 근데 방금 전에 말했지만 우리가 그건 알 수 없는 분이고 그냥 밸류에이션을 보면 정말 매력적인 수준에 왔다는 거 이번 자료에서 배당 수익률을 보면 더 드러나니까 같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도 고생하셨는데 매주 저희는 계속해서 고민을 함께 고민하고 그 전주에 주말에 했던 고민을 여기 담으니까요. 같이 추적하시면서 시그널을 같이 뒤져봅시다. 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온!